눈이 내리는 날이면 압록강 최북단 국경마을은 인간의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이 강변을 핥히고 지나가면 척박한 땅 위에 지어진 허름한 초소는 금세 눈보라 속에 파묻히곤 했다. 북한의 여느 최전방이 그러하듯 이곳은 삶과 죽음, 존재와 부재의 경계가 모호한 곳이었다. 압록강 너머 중국 땅은 희미한 불빛조차 사치인 듯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 건너를 감시해야 하는 병사들의 시선은 종종 그들의 등 뒤 거칠고 험준한 산맥으로 향하곤 했다. 김철수는 20살 앳된 얼굴을 한 국경 수비대 병사였다. 그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여동생의 희미한 미소를 떠올리며 이 혹독한 시간을 견뎠다. 배급되는 강냉이 죽과 꽁꽁 언 감자는 늘 배고픈 그의 허기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의 마른 몸뚱이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외로움과 공포는 차가운 얼음처럼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가 배치된 27번 초소는 강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초소들 중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었다. 마을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보급품을 싣고 오는 트럭조차 한참을 돌아 들어와야 하는 외딴 곳이었다. 초소에는 3명의 병사가 교대로 근무를 섰다. 김철수 외에 박상병과 최하사가 그들이었다. 박상병은 김철수보다 1살 위였지만 수척한 얼굴과 쉰 목소리 탓에 더 늙어 보였다. 그는 늘 비관적이었고 작은 일에도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최하사는 셋 중 가장 고참이었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간혹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곳에서만 5년째 복무 중이었다. 셋은 대부분 낮 동안은 차가운 초소 안에서 잠을 자고 해가 지면 눈을 부릅뜨고 강 건너 중국 땅을 감시했다. 그러나 감시의 시선은 늘 강 건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등 뒤에 있었다. 병사들은 쉬쉬하며 오래된 괴담을 이야기하곤 했다. 몇 년 전 이 부근을 지키던 병사 하나가 밤중에 홀연히 사라졌다는 이야기. 그는 가족에게조차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졌고 나중에 그의 군복 일부가 산비탈에서 찢겨진 채 발견되었지만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는 끔찍한 소문이었다. 상급부대에서는 그가 도주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곳에 주둔하는 병사들은 결코 그렇게 믿지 않았다. 상귀가 그를 데려갔다. 그것이 병사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통용되는 이야기였다. 산귀는 사람을 홀려 산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지역 특유의 토속적인 존재였다. 압록강 일대 깊은 산림은 예로부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단의 땅이었고 그곳에 깃든 정령이나 요괴에 대한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하지만 국경수비대 병사들에게 산귀는 단순히 예시이야기 속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자연, 끝없는 고독, 그리고 언제든 자신을 덮칠 수 있는 미지의 공포를 의미했다. 김철수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산귀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다. 해발 고도가 높은 이곳에서는 별빛조차 흐릿해지는 날이 많았지만 그날은 달마저 구름 뒤에 숨어버려 밤하늘은 검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했다. 바깥 기온은 영하 30도를 훌쩍 넘었고 겹겹이 껴입은 군복 속에서도 냉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김철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의 앞 근무자는 박상병이었다. 오후부터 심해진 바람 탓에 눈발은 흩날렸고 시야는 지척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김철수는 달고 다른 소총을 껴안고 작은 초소 안에서 몸을 웅크렸다. 초소는 성인 남자 셋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기름 난로가 타오르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냉기 탓에 온기는 이내 희미해졌다. 그는 강 건너편의 희미한 그림자를 찾으려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바람에 춤추는 눈보라와 그 속에서 일렁이는 자신의 불안한 심상뿐이었다. 그때였다. 흐흐흑 아주 작고 희미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마치 어린아이의 흐느낌 같기도 했고 굶주린 짐승의 낮은 신음 같기도 했다. 김철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듯했다. 총을 꽉 쥐고 귀를 기울였지만 곧 울음소리는 칼바람 소리에 섞여 흐트러지듯 사라졌다.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혹독한 추위가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 김철수는 자신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한번 각인된 공포는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초조하게 총구를 밖으로 내밀고 망설였다. 혹시 적군이 침투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산귀? 겨우 근무 교대 시간이 되었고 최하사가 졸린 눈을 비비며 초소로 들어왔다. 김철수는 최하사에게 울음소리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다. 괜한 소리를 했다가는 미신을 믿는다고 혼이 나거나 비웃음을 살까봐 두려웠다. 결국 그는 입을 다문 채
차가운 공포를 홀로 삼키기로 했다. 김철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울음소리는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간신히 눈을 붙였다고 생각했을 때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그의 잠을 깨웠다. 박상병이 사라졌다. 최하사의 다급한 외침이었다. 김철수는 비몽사몽간에 잠자리에서 뛰쳐나왔다. 초소는 아침부터 발칵 뒤집혔다. 박상병이 사라진 것이다. 병사들은 사방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최하사가 박상병을 발견했다는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박상병은 초소 밖 강가로 통하는 비탈길 아래에 엎어져 있었다. 그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눈밭에 뒹군 시체처럼 그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죽음의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은 벌어져 있었으며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듯 잔뜩 구겨져 있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다 넘어져 얼어 죽은 듯한 자세였다. 더욱 기괴한 것은 박상병이 가지고 나갔어야 할 소총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다. 병사들의 무기는 곧 생명이었다. 초소를 비우는 순간에도 소총은 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 철칙이었다. 그런데 소총이 사라졌다? 그는 어디로 도주하려던 것인가? 수색조는 박상병의 주머니 속에서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엄지손가락 크기만 한 조각이었는데 마치 누군가 일부러 뾰족하게 깎아 만든 듯한 형상이었다. 그것은 흡사 동물의 송곳니나 날카로운 부리를 닮아 있었다. 최하사가 그것을 손에 쥐었다 놓는 순간 김철수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상급부대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치프차 한 대가 눈밭을 가르며 초소로 다가왔다. 차가운 공기처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결론은 언제나처럼 단순하고 폭력적이었다. 박상병은 혹한 속에 도주하려다 얼어 죽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탈자를 막지 못한 김철수 병사의 잘못이다. 조사관은 김철수를 힐끗 보며 경고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너도 같은 취급을 당할 것이다. 김철수는 조사관의 말을 들으며 부당함에 치를 떨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박상병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타령할 만큼 대담한 병사가 아니었다. 게다가 초소문은 안에서 걸어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김철수가 근무를 교대할 때까지 박상병은 초소 안에 있었다. 그렇다면 박상병은 어떻게 초소 밖으로 나갔단 말인가? 그리고 그날 밤 들었던 희미한 울음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김철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질문들로 가득 찼다. 박상병의 죽음 이후 27번 초소에는 싸늘하고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남은 병사는 김철수와 최하사 단둘이었다. 최하사는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고 작은 바람 소리에도 몸을 떨었다. 평소의 무뚝뚝함은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와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박상병의 시신이 발견되던 날 주웠던 나무 조각을 몰래 간직하고 있었다. 김철수는 그 나무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함을 느꼈다. 어쩌면 산귀가 정말로 존재하는 걸지도 모른다. 최하사가 어느 날 밤 작은 불빛 아래에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체념에 가까운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박상병 녀석이 뭘 봤는지 아나? 그날 밤 근무 서던 중에 강물 위에서 하얀 형체를 봤다고 했어. 여인의 형상이었다더군. 그 여인이 자꾸만 이리 오라며 손짓을 했다고. 김철수는 최하사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들었던 희미한 울음소리와 박상병이 보았다는 하얀 여인의 형상. 그것은 산귀가 사람을 홀리는 전설과 너무나 흡사했다. 산귀는 주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길 잃은 사냥꾼이나 나무꾼을 유혹하여 깊은 산속으로 이끌어 간다고 했다. 며칠 후 최하사가 다시 근무에 나섰다. 김철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박상병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때 초소 밖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힘껏 휘두르는 듯한 소리. 그리고 최하사의 짧은 비명소리. 김철수는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총을 움켜쥐었다. 초소의 문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다. 그의 심장은 푹처럼 울렸고 손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다. 그때 다시 문 밖에서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스스슥 스스슥 마치 날카로운 손톱이 나무를 긁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다. 최하사님? 김철수는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비린 냄새가 스며들어왔다. 피냄새였다. 김철수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최하사가 보초를 서던 중 사라졌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이번에도 모두가 박상병 때와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상황은 달랐다. 최하사는 초소 바로 앞에서 사라졌다. 그의 군화 자국은 초소문 바로 앞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거기서 끝이었다. 마치 그 자국 끝에서 공기 속으로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초소문 바로 앞 눈밭에 박상병의 시신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나무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이전 것보다 더 길고 날카로운 형상이었다. 그 조각에는 붉은색 액체가 묻어 있었다. 그것은 피였다. 이번에는 상급부대에서도 단순 타령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이틀 연속 병사가 사라진 사건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수색대가 대대적으로 파견되었고 온 산을 뒤졌지만 최하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초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눈밭에서 최하사가 가지고 나갔던 소총이 발견되었다. 소총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긁힌 듯한 깊은 자국이 여러 군데 나 있었고 총열은 심하게 휘어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소총을 가지고 놀다가 부러뜨린 듯한 모습이었다.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김철수는 박상병과 최하사 그리고 그가 밤마다 들었던 알 수 없는 울음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상급자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정신병자 취급뿐이었다. 김철수 병사, 자네는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을 보고 있는 거야. 산기, 그런 미신은 군대에서 통하지 않아. 조사관은 김철수를 힐끗 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김철수를 문제 있는 병사로 단정짓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김철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환각이 아니었다. 이제 김철수는 27번 초소에 혼자 남았다. 다른 병사들이 잠시 보충되긴 했지만 그들도 며칠 못 가 다른 초소로 전출을 가는 등 사실상 그는 이 고립된 초소에서 홀로 밤을 치새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밤마다 잠 못 들고 지난 사건들을 되짚었다. 박상병의 주머니에서 나온 나무 조각, 최하사가 남긴 피가 묻은 나무 조각, 그리고 그날 밤 들었던 울음소리 상귀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밤이 되면 김철수는 더욱 불안해졌다. 초소 안에 기름 난로는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어 가는 듯했다. 그는 초소문을 쇠사슬로 단단히 걸어 잠그고 창문까지 두꺼운 천으로 가렸다. 빛 한 점 없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오직 심장의 고동 소리만이 그에게 살아있음을 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강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밖은 다시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김철수는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잠속에서도 불안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렸다. 철수야, 철수야 어머니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어린 여동생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김철수는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다. 주위는 여전히 어둠 속이었다. 쿵, 쿵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오는 소리. 초소 바닥 아래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로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이기도 했고 심장이 울리는 듯한 소리이기도 했다. 김철수는 소총을 쥐고 벌떡 일어났다. 그는 바닥에 귀를 대보았다.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땅속에서 아니면 강물 아래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였다. 그 순간 그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다. 초소는 강가 바로 옆 얼어붙은 강물 위에 지어진 것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강물과 얼음이 얼어붙어 단단해진 강가 모래사장 위에 지어진 것이었다. 그의 발밑은 강이었다. 그 소리는 강물 아래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철수야 나 추워. 얼어붙은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얼어붙을 듯한 목소리. 그것은 분명 박상병의 목소리였다. 김철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최하사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철수야 혼자 두지마 외로워. 두 명의 병사들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초소 안을 가득 채웠다. 김철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에 든 소총을 떨어뜨렸다. 그 소총이 차가운 초소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때 초소의 작은 창문에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김철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귀청이 찢어질 듯 뛰었다. 총을 들고 숨죽인 채 창밖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두 개의 점. 그것은 마치 짐승의 눈 같기도 했고 동시에 사람의 눈 같기도 했다. 그 눈동자가 김철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철수야 이리 와 같이 놀자. 그 눈은 마치 심연과 같았다. 김철수는 그 눈 속에서 박상병의 절규와 최하사의 공포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눈이 아니었다. 수많은 망령들의 눈동자가 그 속에서 일렁이는 듯했다. 얼어붙은 강물이 나를 불렀어. 김철수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의 몸은 차가운 초소 바닥 위에서 얼어붙어 가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순찰조가 초소를 방문했다. 김철수는 초소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그의 몸은 극심한 한랭 질환에 시달린 듯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온몸에 소름 돋는 냉기가 돌았다. 그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하지만 초소에 잠긴 문은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 그리고 김철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얼어붙은 강물이 나를 불렀어.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극심한 동상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제대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압록강의 차가운 밤이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다. 김철수의 정신은 온전치 못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앓고 난 뒤 간혹 알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다. 산귀가 나를 불렀어. 하얀 여자가 강물 위에서 나를 보며 손짓했어. 그들의 소총을 가져가야 해. 왜 가져갔을까?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철수는 차가운 겨울 강물 위에서 혹은 초소 아래 깊은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일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압록강의 얼음처럼 차갑고 깊은 공포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 그 국경 마을 사람들은 겨울밤이면 강변을 더욱 조심한다. 그리고 사라진 병사들의 이야기는 산귀의 새로운 형태로 전해져 내려온다. 어쩌면 그들은 단순한 망령이 아닐지도 모른다. 혹한과 굶주림 그리고 극심한 고독이 빚어낸 살아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괴물이 아닐까? 압록강의 얼어붙은 강물 속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차가운 공포의 메아리가 잠들어 있다. 그 메아리는 어둠이 내린 강물 아래에서 혹은 차가운 바람을 타고 영원히 흐느끼듯 울려 퍼지고 있을 것이다. 김철수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병사들의 마음속에도